저는 30년 넘게 아버지의 둘째 딸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늘 장남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동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제나 오빠에게만 눈길을 주셨습니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 수천만 원의 빚을 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오빠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며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셨습니다. 오빠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오빠와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희 삼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오빠는 그때만큼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버지 잘 모시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나자 오빠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 아버지를 갉아먹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입원하셨고 의사는 장기 투병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여동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의 몫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주 3번씩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6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더 큰 짐을 졌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 그리고 아버지 댁의 생활비까지.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여동생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못 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러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다가 또 어떤 때는 의식이 흐려져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제 얼굴을 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아버지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저희 삼남매는 다시 한번 함께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사흘 만에 다시 떠났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업도 있다며 저희가 훨씬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5년, 6년, 7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삶은 온통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제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지쳐간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꾸 할아버지 병원에만 간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동생은 더 힘들었습니다. 7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남편과 매번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보며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너희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거라고 답했지만 아버지는 가끔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너희들이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저는 은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고 싶었습니다. 오빠처럼 멀리서 전화 한 통 걸어도 대견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딸이요. 7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마지막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빠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를 침대 곁에 불렀습니다. 너무 약해지신 목소리로 한 명씩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요. 저희도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아버지의 옛 친구분들이 찾아왔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빈소를 정리하던 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동생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님이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유언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었을까요? 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오빠가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도 장례식 전에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다고,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작성하셨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 그럼 아버지가 투병 중에 작성하신 걸까요? 저희가 병원을 오가던 그 시간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기대했습니다.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보여드린 헌신을 아버지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아버지도 미안하셨던 걸까요? 오빠만 편애했던 것에 대해요. 혹시 유언장에 저희에게 고마웠다는 말씀이라도 남기셨을까요? 저는 상속 자체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외롭게 죽었을 거라는, 고맙다는 그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오빠의 집 거실에 저희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요. 아버지는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언장을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 등 전 재산은 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둘째와 셋째 딸은 이미 출가하였으니 따로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문장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결혼했으니 이제 남의 집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여동생을 봤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쏟은 시간, 돈,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으로 부정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고 질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뜻이니까 따르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때 오빠를 봤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봤습니다. 오빠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상속 절차는 장남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따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오빠를 불렀습니다. 이게 맞냐고, 우리가 7년 동안 했던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사실 장남이 집안 재산을 물려받는 게 우리 집안의 전통 아니었냐고 말했습니다. 전통?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통이냐고, 그럼 오빠가 7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것도 전통이냐고, 우리가 매주 병원 오가고 간병비 대고 생활비 대는 동안 오빠는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요.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사업 때문에 바빴던 거고 저희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안 가도 됐던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몇 천만 원 썼는지 아냐고, 남편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아냐고, 언니는 매주 3번씩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 갔다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신 거니 자기한테 화내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동생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집에 간다고,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변호사 상담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자식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래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요. 유류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여동생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하다고요.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냐고,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 안 해주셨어도 법은 인정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법으로 오빠와 싸운다는 것.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끝마저 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 끈은 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끊어진 게 아닐까요? 저는 여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소송할 수 있다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을 설명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요. 아무리 유언장으로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법정 상속인들은 자기 몫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자녀가 셋이면 원래 법정 상속분은 각자 3분의 1씩인데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저희는 각각 6분의 1씩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오빠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오빠분이 전부 상속받으셨으니 그 중에서 저희 몫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년 동안 간병하면서 쓴 돈은 받을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부분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모아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백 장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간병 비용 구상금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기록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저희가 방문한 날짜와 시간, 쓴 비용 내역 하나하나를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것을 했구나. 일주일에 3번씩 52주 7년. 계산해보니 1000번이 넘는 방문이었습니다. 그중 오빠가 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며 이 정도면 법원도 인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저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난 5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된다고요. 누군가 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빼낸 것 같다며 혹시 오빠분이 아버님 통장을 관리하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빠가 몇 년 전에 아버지 돈 관리해드린다고 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오빠는 아버지 계좌에서 총 4천만 원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인 것이 확인되었지만 2천만 원 이상은 사용처가 불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이건 횡령에 가깝다고 말했을 때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돈을 빼돌렸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동안에요. 변호사가 더 조사해 볼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몇 달 전부터 자주 찾아갔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버지는 공증 사무실을 방문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빠분이 유언장 작성을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유언장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빠가 유언장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빠도 와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희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간병 비용 영수증, 그리고 오빠의 금융거래 내역까지요. 특히 오빠가 아버지 돈을 빼돌린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은 오빠에게 2천만 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지만 오빠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7년 동안 매달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아버지 간병에 쓴 이야기, 남편과 수없이 다퉜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7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 3번씩 병원을 오간 것,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돌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민법은 자녀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원고들은 각각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6분의 1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간병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부담한 간병 비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간병 비용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빠는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심에서도 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을 팔아 저희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였습니다. 돈이 입금된 날 저와 여동생은 조용히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긴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긴 건가요? 저희는 무엇을 얻은 걸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바랐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너희가 자랑스럽다는 그런 말 한마디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저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불공정한 유언장은 결국 가족 간의 마지막 정마저 끊어놓았습니다. 돈을 되찾았지만 저희가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만약 아버지가 저희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셨다면요. 그랬다면 저희 삼남매는 지금도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 맞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실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꿈에서 깹니다.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여동생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여동생도 자주 아버지 꿈을 꾼다고요. 그리고 깨면 울고 있다고요. 저희는 아직도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어도, 법의 판결을 받았어도 저희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가 치른 대가입니다. 7년의 헌신, 법정에서의 승리, 그 모든 것의 끝에 남은 것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습니다. 가끔 저는 거리에서 아버지와 딸이 손잡고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한 번쯤 그렇게 아버지와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는 딸로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법은 저희에게 정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식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차별받은 자식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법의 힘으로 당신의 헌신을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이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다음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